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첫돌 생일 때 이제 그 돌반지. 선물로 돌반지 뭐 조금 더 많이 쓰면 이제 그러니까 금반지, 금팔찌 네. 뭐 이제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좀 굉장히 부담이 그렇죠.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일단 갖고 있으면 화폐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그 자체로 확실하니까. 사실은 우리 애들이 98년생하고 아니 99년생하고 200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기 전에 사실 돌로 금반지하고 막 금돼지 있죠. 금팔찌 뭐 이런 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그런 해도 말씀을 지금 방송에서 하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제분들 나이까지 그게 이제 커밍아웃 어디 시키시고. 있는지가 그거 다 팔았죠. 저기 막 한참이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려웠을 때 우리 와이프가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팔고 네. 몇 개만 남겨놨어요. 네. 금돼지하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게 아마 거의 우리 아들이 막차를 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돌이라고 해서 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주잖아요.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아기가 나면 그 미국 국채를 선물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가 예, 이제 예. 뭐 30년 국채 이런 거를 예. 선물을 하고 얘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음. 그런데 그게 왜 국채를 했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는 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71년 골드 스탠다드 폐지하기 전까지는 금을 트레이드하는 거는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한 그런 자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이제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금의 장단점, 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금 투자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장단점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종류는 사실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네. 일단 장신구로 첫 번째로, 이제 장신구로 이제 구입해서 보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지, 그 다음에 목걸이, 그 다음에 어떤 금으로 만든 이런 장신구를 할 수 있는데, 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함유의 양에 따라서 그래서 14K, 18K, 22K, 24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식용이라도 만약에 투자용으로 한다면 최소한 22K는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요즘에 읽은 책으로서 그다음에 장단점을 그때그때 할까요? 그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순금 반지를 이게 사는 게 투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투자가 아닌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샀는데 금값이 아주 많이 오르면. 그런데 일단 이게 장신구가 되면 장신구의 가치는 그 장신구에 들어간 그 보석 원료의 가치도 물론 있지만 세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비싼 이유. 예, 맞아요. 그러니까 1,000불짜리를 샀으면 그거를 $1,000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3분의 1 이상은 다시 다 세공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순금 반지를 사서 이거를 녹인다고 하면 실제로 상값보다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신구가 되지 않고 그냥 그 너겟이나 바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때는 비싸게 사더라도 그 값을 절대로 받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순금 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 주변에 누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인도 미국에서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오르기 시작할 때 이제 $900까지 갔을 때 이제 살려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재미삼아 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그 50불 정도가 비싸요. 왜냐하면 코인을 만드는 값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프리미엄이 붙죠. 너 어떤 코인 사셨어요? 아메리칸 이글. 오케이. 그러니까 900불인데 이제 950불 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이제 이거를 US 민트에서 바로 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못 사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되팔 때 이제 보증서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거기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녹여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해가 되는 거죠. 코인 그 가치 그대로 누가 사주거나 아니면 이게 희소성이 생겨서 오히려 더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진품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자기는 진품인 줄 알고 샀지만 이거를 뭐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를 부숴볼 수도 없고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도 이제 그 두 번째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이나 이 바로 살 수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는 US 민트에서 발행을 하지만 뭐 또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컴퍼니에서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히스토리컬 유통을 시킵니다. 히스토리컬리로도 뭐 옛날 그 주화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그냥 덕석 샀다가는 사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 그다음에 코인을 사면 좋은 거 하나는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바도 안 그래요? 바도 반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제가 코인을 그 모으시는 분을 한 분 아는데 이제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넣어 놓은데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가서 쫙 꺼내 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싸놨으니까 손때 묻으니까 안 되지만 어쨌든 즐길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다른 간접 투자 방법은 위험은 없지만 재미도 없죠. 그냥 돈이 자라나면 재미있지만 내가 실제로 이렇게 피지컬리 즐길 수 없다는 게 이제 큰 단점이면 그러니까 전문 투자 금투자자들은 간접 투자를 별로 선호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코인이나 바 사가지고 이렇게 금괴에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위험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는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관을 잘못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그거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기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게 얼마다라고 해갖고 샀다가는 사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금 함유량이나 이 사이즈에 따라서 그 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가격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쉽게 권할 수는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문 금투자자들은 사실 그 바를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코인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 간접 투자 이제.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이제 ETF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SPDR, 스파이더에서 나오는 그 골드, GLD 이건 ETF는 이제 장점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팔기, 리퀴데이션이 굉장히 쉽고 이제 단점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본 위즈일 때 사실 그 달러는 그 금을 중앙에서 보관하고 그거에 대한 프라미스 노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실질로 금을 요구했을 때 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뱅크럽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작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ETF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어서 ETF는 이제 금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금 얘기를 하니까 간접 투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회사에서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요 금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식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금에 투자된 주식이라고 그냥 보면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런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오르면 이 ETF 주식이 이제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데
그 주식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사 주식이잖아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 경우에는 금에 투자하는 그리고 다른 경우도 또 이제 그런 회사들을 묶어서 만약에 IT 쪽 ETF다 그러면 IT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 자본을 가지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단계 걸르니까. 그런데 안정성은 굉장히 확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ETF가 아마존 주식도 샀고 애플도 샀고 구글도 샀는데 이 한 회사는 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회사가 한꺼번에 다 망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ETF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은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ETF의 근데 단점은 이 보관료가 그러니까 내가 보관하지 않고 그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피드가 붙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피를 뭐 제한한다면 내가 직접 갖고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적은 거죠.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 매니지먼트 피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세 개의 큰 그 저기 골드 ETF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물 시장. 골드 퓨처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선물 시장이 그 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퓨처 마켓은 일반 투자들에게는 사실은 너무 위험한 거고 인스티튜셔널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진짜 전문 지식이 없이는 사실은 선물 투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금강산을 소유한 그 기업에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만약에 마치면 라우리를 맞는 것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성이 굉장히 많아요. 금강 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금강 발견했다 이런 뉴스 나와서 그 회사가 뜰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프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입금을 하면 그것을 그 당시에 금값으로 바꿔서 제 어카운트에 적립을 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불을 제가 적립을 했는데 그때 해당되는 만약에 뭐 몇 온스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제 잔고에 1,000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온스로 들어갑니다. 그게 모든 은행에서 다 가능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하는 은행이 일부 있는데요. 은행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인출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그때 제 잔고는 몇 온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금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냥 다른 뭐 ETF나 이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그냥 적립을 하는데 이게 그 금값으로 치환돼서 적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금은 오른다는 이제 맞는데 사실을 단기적으로 전망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일단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미국 그 재정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장도 지금 좋고 연준도 금리를 지금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약간 좀 하방 압력을 받아서 이제 금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본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올해 말에 1,400불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도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한번 주식시장이나 이런 이제 금융시장이 한번 이렇게 큰 조정,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샥이 왔을 때 금에 대한 이 이제 투자가 늘어나서 1,40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리포트가 이제 후반에 제일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추측하는 거. 추측하는 거.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 이게 또 그 녹화가 돼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내 말이. 지금으로서는 금값이 급격히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또 한 가지는 흔히 이제 알려진 바로는 금값과
US 달러의 가치는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 US 달러가 좋아지면 금값은 하락하고 그렇죠. 그런 증거가 많이 있다가 지난번 금융 위기 무렵에 이게 좀 흐트러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다시 회복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를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지금 금값이 급등할 이유도 별로 없긴 하지만 지금 초반에 설명하신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그렇죠. 형편이고요. 중국이 특히. 예, 그리고 그리고 경기 또 하방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또 상태이다 보니까 급격히 변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만 일단 본다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그렇죠. 가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또 한 가지 근거로 제시하자면 금값은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그러면 적당한 거냐?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의미가 제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하면 두 분 다 무조건 오른다. 뭐 방송에서 항상 무조건이라는 단어. 근데 한 가지 요소가 있잖아. 비트코인.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불러오시기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두 분 다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